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산이 된다. 여러 가지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가서 돌아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에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을 갖다 일본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엔캐리 청산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그러거든요. 모든 눈이 지금 미국을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포가 멈추면은 이게 멈출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 공포가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수상으로 역대 최대 폭의 낙폭을 한국이 기록했고 일본은 무려 12%가 지수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유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하락이 벌어졌느냐?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엔화 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청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특별 긴급 편성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일본 최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현재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님,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호출을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 교수님도 일본의 최근 이제 반등이라든가 기업들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갑작스러운 하락에 좀 놀라기도 하셨을 거고 네. 저희도 궁금한 게 하루에 지수가 12%가 빠졌거든요. 이런 하락이 과거에 언제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과연 있었을까요? 네, 일본에서는 1987년에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네.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 있고 나서 곧장 일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하락폭이 그때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대적인 오늘 일본 뉴스에 보니까 역사에 남을 날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일본에서는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뉴스들이 혹시 접하신 게 있을까요? 네, 일본에서는 주로 미국발 그 침체에 의한 공포, 네, 거기에다가 그 공포에 의해서 한번 팔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미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거나 팔자 하는 보통 말하는 그 패닉셀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미국 측에서 그 공포가 진정되지 않는다면은 네, 향후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 하는 그 정도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 측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그 논의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증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떤 거냐? 이거 분위기 보니까 엔화 캐리해서 트레이딩 하던 자금 청산돼서 지금 일본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는 거다. 왜냐하면 엔화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느냐. 뭐 그런 논의 있는데 우리 변정규 전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엔캐리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네. 그 엔캐리라고 하면은요, 우선 엔캐리가 뭔지 정확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엔화의 자금이 해외로 많이 나갔었죠. 네. 그래서 옛날에 왔다네 외부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일본의 자금이 뭐 전통적으로 최근에 80년대 이후에 저리입니다. 네. 예, 저금리죠. 이제 저금리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측면에서도 보면은 엔화가 계속 약세 추세를 최근에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를 보유할 수 있는 실익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그러면 해외로 나가서 호주나 아니면 미국에 내가 예금을 하니까 훨씬 더 금리가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금리를 예금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봤더니 금리도 나왔는데 일본에 예금을 하면 금리도 없었는데 이자도 없었는데 이자도 나올 뿐더러 나중에 봤더니 달러가 더 강해져 가지고 환차익도 나더라.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국내 자금이 해외로 자꾸만 나갔던 이런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을 하게 되죠. 일본 금리가. 이러면서 이제 엔캐리 자금이라는 이제 강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일본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이런 유속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최근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엔캐리가 청산이 된다. 청산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훨씬 예를 들면 금리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가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멘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일본 국채, 장기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아직도 마이너스에 있고요. 네. 게다가 일본의 주식 자금도 지금 오늘 보셨지만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을 갖다 일본으로 회귀하는 그런 엔캐리의 청산 후에 회귀하는 이런 거는 본격적으로는 뭐 조금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서 일본의 투자를 갖다가 검토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엔캐리에 속한다. 이렇게도 좀 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엔캐리 청산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러한 환율 그리고 금리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봐야 되거든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일본의 매력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럴 때 대해서 예를 들면 일본의 투자 매력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번이 이제 촉매제로 될 수는 있지만 뭐 본격적인 청산은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 어떤 시장보다 가장 선행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야 그리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없어져야 그리고 일본의 금리 자체가 매력적이 돼야 엔화가 환원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기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162엔 하던 게 오늘 142엔이 깨졌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그 원화 환율로 환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855원 하던 게 지금 95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엔화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화 강세 일단 예를 들어서 엔화가 청산되어서 일본까지 갈 때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은 엔화 강세에 대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걸 빨리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만약에 그렇다면 청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는 나중 얘기긴 하지만 지금 금리보다 더 급한 게 환이다. 네, 사실은 이게 그 환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율에서 촉발이 된 문제지 투자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의 엔캐리가 이제 엔캐리 자금이 해외로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해외 자산 투자입니다. 이제 해외 자산 투자인데 주로 이제 미국의 채권이라든가 유럽 채권을 많이 매입을 했고요.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매수를 했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은 채권을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채권 보유량이 1위인데 두 번째로는 이런 해외 채권, 해외 자산 투자 말고도 이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갖고 나간 자금이고요. 이제 자본이 나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의 저금리 자금이 이제 많이 비즈니스에 활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엔캐리 자금이 회귀를 하려면 두 군데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들 쪽에 회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본의 엔화가 계속해서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송금을 잘 안 해요. 그죠? 예, 본국 송금을 잘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이것들이 이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엔화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이 된다고 하면 보내겠죠, 이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엔화가 강해지겠다 생각하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내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더 큰 게 뭐냐? 금융계입니다. 이제 금융계. 뭐냐? 이 수많은 금융계 자금이 이제 론의 형태로 나갔거나 아니면 투자 형태로 나갔는데 해외 금융기관의 일본 은행의 대출이 론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론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 론 자금이
예를 들면 대출 자금을 갖다가 엔화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달러로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달러로 주려고 그러면 아니면 그 나라의 자금으로 돌려서 주려고 그러면 통화로 이것을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네. 파생 상품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짧게 뭐 그 짧은 형태로 이제 이것은 이제 통화 해지죠. 왜냐하면은 통화 해지죠. 이제 통화의 위험을 이제 그 저감시키는 건데 이것을 갖다 엔화로 이제 엔화로 바꾸면은 거기에 대해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엔화로 론을 주게 돼 있어요. 대출을.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는 엔화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잖아요. 어차피 약해질 건데. 그래서 약해질 건데 이걸 못하러 다른 해지를 해 위험 해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지금 10% 이상 한 달 내에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그 엔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 개인들은 그렇다고 쳐도 기업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이 자금이. 네. 이것을 갖다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 수합, IRS를 통해서 해지를 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지금 파생 상품 시장, 옵션 시장, 그다음에 모든 시장에서 이것을 갖다 엔화 바이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부 다 그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또 숏을 숏 물량들이 못 이제 그것도 이제 환매가 되겠죠? 그것도 네. 이제 환매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미래에 더 강해질 것 같으니까 네. 미래 포지션도 잡아야 돼요. 네. 이 미래 포지션도 강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 포지션으로. 이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포지션이 지금 엔화 바이 포지션으로 지금 금융기관들이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이게 지금 강하게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향후의 문제는요. 이제 앞으로의 론이 문제입니다. 이제 청사는 그 이후예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일본 엔화 론이 나갈 수 있을까 대출이. 왜냐면 계속해서 일본 엔화 론이 나갈 수 있으려면 엔화가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일본 엔화가. 그러면 향후에 이제 대출을 줄 때는 이제 대출 용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일본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은 바로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사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총알을 준비해 놔야 돼. 지금 엔화로 뿌려놨던 것들을 빨리 걷어들여야 돼.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엔화를 갖다가 주식을 외국인들이 뭐 팔든 사든 일단은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근데 1번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떨어진 지 며칠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결제가 있어야 되고 결제하는데도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릴 터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우리 박상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엔캐리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궁금하고요. 최근에 그리고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4만 포인트 갈 때까지 꾸준히 진입을 하다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최근 몇 주간 한 두세 주간 포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어떤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엔캐리 자금의 뭐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아니면 국가별 규모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지난 7월 31일 날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죠. 네.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7월 31일 날 니케이가 그 엔캐리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엔캐리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네. 그때부터 시장에서 이제 그 엔캐리를 조금씩 청산하기 시작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게 엔캐리 청산이 지금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 이런 그 지금 진단은 없어요. 네. 없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지. 일본 금융기관들이 엔캐리에 참여를 했을 텐데 일본 금융기관 쪽에서 엔캐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진단이 없기 때문에 네. 엔캐리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또 일본 주식을 사고 네. 이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 주말부터 포지션이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바뀐 거예요. 네.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사고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주식을 파는 네. 이 힘이 점점점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요. 네. 한번 강해지니까 이제 패닉이 돼 가지고 네. 전부 다 그 패닉셀 블랙 먼데이 때 음. 발생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미국발 그 침체 공포가 그 촉발을 시켰고요. 촉발한 다음에는 이제 패닉셀이 발생했고 엔캐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서서히 시작이 되다가 이제 더 이상의 엔캐리 투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약간 이제 청산하고 그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일본이 이번에 있는 이 엔의 절상 이거는 굉장히 단 며칠 만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대로 발생을 했지만은 이런 식의 엔 절상이라는 게 언제나 그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기에 나 같은 위험 기피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의 국채하고 엔화에서는 손실을 많이 봤어요 과거에. 네. 그게 이 엔화라는 것이 워낙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자산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해외 소득이 발생하는 곳이 일본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엔화가 굉장히 약하니까 그 자금들을 일본에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렇겠죠? 환전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기업들도 해외에서 번 돈을 그대로 해외에 두면서 해외 투자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과거 리만쇼크 있었던 그때 이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엔 매수세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게 엔이 1달러당 76엔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매수세가 일단은 발동을 한 거예요. 네. 일단은 발동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140엔 깨지고 150엔 깨질 때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일본은행이 150엔을 사수하려고 해서 사수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의 힘 때문에 다시 그게 또 깨지고 네. 160엔까지 갔고요. 160엔에서 갑자기 간신히 사수를 했는데 이 160엔까지 갈 때까지는 일본 경제에 크게 나쁜 게 없었어요.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근처까지는 엔 약세가 네, 엔 약세가 오히려 기업의 실적들은 굉장히 좋고 일본의 고용도 굉장히 좋고 네. 일본의 그 국내 경제는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160을 깨고 또 더 이상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공포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160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은 이 160에서 150, 140까지가 순식간에 갔거든요. 네. 근데 140, 150 구간 그리고 150이 깨졌을 때도 굉장히 그 좋은 실적을 보였던 일본 기업들이 반대로 이제 160에서 150, 140으로 가면은 실적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실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본의 금융시장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을 봐야 된다고. 네, 모든 눈이 일본에서 그러거든요. 모든 눈이 지금 미국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침체 공포가 멈추면은 일본 기업의 실적이 사실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상태에서 이런 일 발생했으면 더 충격이 큰데 실적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포가 멈추면은 이게 멈출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 공포가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본에서도 이 140엔을 지킬 수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요. 제가 잠깐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려도 네. 될까요? 그 이걸 띄워주시면 네, 보시면은 지금 일본 그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이 파란 선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평균 주가지수, 그러니까 주황색 선으로 나와 있는데 파란 바하고 선인데 과거에 보시면은 뭐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은 니케이도 올라가는 거는 그건 똑같은데 쌍둥이처럼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과거에는 지금 바로 표현된 영업이익 밑에서 지금 주가지수가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영업이익 파란 바보다 오히려 뛰어오른 것이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높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는 과거의 실적과 주가지수에 비해서 그거보다 좀 더 뛰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일부 거품이다? 네. 지금까지는 거품이라고 생각 안 했고 또 미래 전망이 좋으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 깨지고 나면은 거품이란 것이 항상 깨지고 나면 거품이었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은 이 거품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 받쳐준다면은
과거 실적 대비 주가지수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화가 강세로 가는 과정에서 그 강세 바로 직전 2주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엔화 약세가 기록적인 엔화 약세였고 엔화 약세 베팅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 약세 베팅 차익 잔고를 따져보면 가장 많은 정도 수준의 차익 잔고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되돌린 결정타를 날린 게 의외로 일본의 정치권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강세 전환하기 전에 기시다 총리의 그 지지율이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차기 총리 후보 2명이 엔화 약세 너무 심하다라는 발언을 연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딱 그 시점을 계기로 그런 발언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 올라가자 정말 딱 스타트 시점으로 엔화가 순식간에 지금 20엔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지금 150엔, 155엔 이상에 대해서 좀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크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엔화의 기록적인 약세라는 것이 일본 경제에 좋지 않다, 일본 경제에 위험하다, 이 변동성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멘션은 계속 사실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150이 깨지려고 할 때도 정치인이나 또 경제 관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160엔이 깨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 플러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에서 아까 니케이에서 그 엔캐리 전성시대는 끝났다라는 보도를 할 정도로 이미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더 이상은 이제 엔화 약세 베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한 가지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처음에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하는 식으로 일본에서 금리 정책에 변화를 주면은 투자가들은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구나. 그럼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겠구나 생각해서 엔화를 파는 것을 이제 멈출 것이다. 그래서 엔 약세가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는데 엔은 더 약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시장에서의 사후적인 판단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멈춘다 하더라도 사실 장기 국채 금리에 미일 금리 차를 본다면은 지금 역대적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 역대적으로 벌어진 것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올린다 하더라도 정말 조금씩밖에 못 올리는 지금 체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기가 어렵겠다 당분간.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엔화 약세 베팅을 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일본 금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미국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졌잖아요. 그 플러스 일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걸 단행을 했고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일본 은행에서는 몇 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돼야 된다. 또 명목임금 상승률도 충분히 높아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을 하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그 멘션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올렸다는 것은 국내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력은 됐다. 플러스 더 이상 안 올리고 버티기가 힘들다. 네. 또 엔화 약세를 봤을 때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에서는 금리를 진짜로 올렸고 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력을 회복을 했고 여건이 마련됐다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엔화가 들썩들썩 절상적으로 움직였는데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정치 상황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됐는데 트럼프는 그냥 그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그 외국 그 통화의 그 가치 하락이라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다. 지금 일본 엔화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네. 또 멘션을 트럼프는 계속 날리는데 이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하고 접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가 뭔가 엔화의 그 강세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지금 현재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여러 번의 인터뷰나 그런 걸 통해서 일본과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일본의 그 정책 수단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면서 일본에 터치를 안 하는 미국에서 터치를 안 했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이게 달라지나 하는 것들, 이것들이 조금씩 겹치면서 지난주부터 일본의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엔을 팔지 않고 분위기를 보면서 오히려 엔을 사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엔 절상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네. 이 엔을 사겠다는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음모론이 있어요. 어떤 음모론이냐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지금 트럼프를 만나고 왔잖아요. 일본 정계에서. 네. 그러고 나서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건 모종의 뭔가 대화가 있었다. 달러 약세를 원하는 트럼프와 거기에 맞춰서 신용을 해주고 싶은 일본 정부 안에 뭔가 모종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되게 신빙성이 느껴지는 게 우에다 가조 총리가 일본 은행 총재가 항상 좀 유하게 얘기했고 보수적으로 얘기했고 수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로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겠네. 이런 인상을 확 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모르는 영역, 정치의 영역이니까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음모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일본 내에서 그냥 뭐 시장 관계자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뭐 주류 경쟁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든가 하는 데서는 그냥 보통의 시장의 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시다가 내년에 그 기초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채가 많으니까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세금을 걷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세금을 나라 살림하는 데 쓰는 거, 요거만 재정을 가지고는 기초 재정이라고 일본에서 하는데 이 기초 재정이 늘 적자예요. 일본이. 그러겠죠? 늘 적자니까 끊임없이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기시다가 내년 2025년에 드디어 이 기초 재정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가 힘든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채 문제잖아요. 네. 국채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국채를 새로 발행할 때 금리를 올리려면은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재정이 괜찮다. 네. 만약에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다 하면은 이 국채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미 일본 국채의 50% 이상을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유지하면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매입의 규모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그 시점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재정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나면은 그러면 실제로 국채 금리를 올려도 되는 체력이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진짜로 국채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 정말 올렸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또 더 올릴 수도 있겠네 하는 그 인상을 줬고 저는 정치적으로 만약에 어떤 타협이 있어가지고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그 맨션을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은 진작에 150엔 깨지고 160엔 깨질 때 일본에서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본의 투자가들도 패닉이 되고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 다 손실을 보는 이런 그 굉장히 큰 코스트를 내면서까지 정계에서 뭔가 뒤에서 담합을 해서 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하고 뭔가 담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누가 당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같이 조심스러운 나라가 어느 한쪽에 베팅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네네. 네, 조금 이따 이제 일본 이 세금 흑자가 될 경우 만약에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일본 흑자가 난다는 건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변 전문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엔캐리 청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22년도 미국의 긴축 발작하고 똑같이 일본의 긴축 발작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언급하셨던 게 금융권으로도 대출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일본 쪽에서. 근데 이 대출 나간 게 사실 우리가 걔들이 그 대출을 받은 걸 뭐에 어떻게 쓸지는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네. 엔화 차입해서 아마도 미국 국채를 샀을 거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긴 한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라든가 금융회사로 N 대출이 나갔다면 이들이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뭐 투자했을 수도 있죠. 네. 이제 뭐 그 용처는요 정확히 뭐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이것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그 금리 그 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엔화 환율은 미국의 그 단기 국채에 굉장히 많이 연동을 합니다. 비슷하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엔화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금리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자율이 낮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안전자산인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특히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화 환율이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는 특히나 일본이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또한 미국이 기준금리가 5.5%로 이렇게 최고도로 높아진 이후에 더 이렇게 동주화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용처다 아니면은 엔캐리 청산이다 이런 거보다 사실은 지금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 엔화가 강해지니까 이것을 언와인딩이라고 표현하죠. 이 언와인딩의 그런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N을 갖다가 숏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베팅을 해도 좋겠구나 N에. 이렇게 갖고 있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N 포지션에 베팅을 안 한 사람도 거기에 더 베팅을 갖고 갈 수 있고 그래서 N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방금 전에 그 달러엔 환율이 141엔을 잠깐 밑으로 터치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140엔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 모멘텀이 아까 지금 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한 모멘텀이 지금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최근에도 이제 그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한 3번 정도 0.75%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뭐 그 OS 커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금리 시장을 보면은 뭐 어제부로 한 100bp 이상 최소 이제 1%포인트 이상 연말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뭐 2년짜리 국채 금리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3.81%까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10년물도 뭐 한 30bp,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8% 언저리까지, 3.78%이 정도까지 그래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이제 2년과 10년물에. 예전에는 장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가 금리가 역전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이제 역전이 해소가 거의 됐고요. 이제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 이런 말이 아마 며칠 내 이번 주 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심한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시장에 불안 요소가 가중이 된다면 2년 전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때 코로나19에 이제 그 4년 전에 금리를 인하할 때요. 이제 그 정기 회의에서 이것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특별 회의를 이렇게 소집을 해서 이제 인하를 갑자기 이렇게 내렸거든요. 50bp를.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본다면 미국의 연준이 특별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에도 금융 불안이 가중된다면 뭐 예정이 없는 그 뭐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강세의 이유 두 분이 말씀하신 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엔화가 강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런 이유를 따져보면
그 전에 엔화 약세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엔화 약세 베팅이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해당 포지션이 누적적으로 따져보면 과거 역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엔화 약세 베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오히려 이제 손절매로 회귀가 되면서 더 그렇게 가파른 엔화 강세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뭐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영향은 트럼프의 예를 들면은 그 뭐 발언 여기에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환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될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는 않았거든요. 3월, 4월까지는.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 달에 3.1%였는데 3월 달에 3.5%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지 않느냐. 지금 3월 달에 그런데 3월 달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4월 연준 FOMC에서는 그것을 애써 무마하는 듯한 비둘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럼 하반기까지 어렵겠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네. 이런 사실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엔화를 갖다가 투자하고 여기에 이제 노출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이쪽으로 더 가야겠다. 엔화 약세에 더 베팅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엔화 약세 베팅이 급격하게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4월, 5월, 6월을 거쳐서 엔화 베팅이 계속 늘어나면서 약세 베팅이 160엔을 터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도하게 엔 약세에 베팅하게 된 그런 이유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는 인하할 시점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엔화에 대해서 약세 베팅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엔화의 언와인딩이 일어나고 그 숏 포지션의 언와인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마침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때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막 높아졌잖아요. 네, 총격 사건 이후로. 네, 그래서 네.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때 하필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특혜를 본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 사람은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권할 가능성도 지금 훨씬 높아졌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는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155엔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150엔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러한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100bp 이상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최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번 아까 그 단기금리와 일본 엔화의 관련성을 이렇게 보시듯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엔화가 강해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더 이제 강세 베팅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142엔이 깨졌네요. 또. 네네. 지금 멈추질 않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의 패닉에 사실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일본 시장의 엔화가 사실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일본 시장이 뭐 하루에 좀 믿어지질 않아요.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12% 빠지는 게 그것도 뭐 어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의 주식시장도 아니고 국제적인 선진국 시장에서 하루에 12% 빠진다는 건 정말 좀 상식적으로 좀 불가한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아시아 증시가 계속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한국이나 대만 역시나 연동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도대체 멈출 것이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상승폭이 좀 컸다. 4만 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근데 일종의 거품이 있었던데 이번 하락을 통해서 그렇다면 거품이 거쳐졌느냐를 따져보려면 일본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고용, 실업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또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은 아까하고 똑같고요.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이 파랗게 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제 실업률이 나와 있는데 역시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우리가 고용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이 좋은 거의 이면에는 항상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거품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이제 사실이었는데 하지만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일본 기업이 실적이 좋은 이면에는 많은 경우에
엔저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또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그 엔달러 환율인데 엔달러 환율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엔화가 절하될 때 그때 또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절상되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우선 훼손을 받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3월에 일본 기업들이 결산을 하면서 그 이번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최근에 2, 3년 동안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기업들이 많았는데 2025년 3월 내년 3월에 결산을 할 때는 올해만큼은 실적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쿨다운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쿨다운하는 기조에서 이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이 돼가지고 기업의 영업이익 훼손을 받으면은 일본 기업에는 좋지가 않죠. 실적이 훼손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런 충격이 오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 늙은 경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리만 샥이 왔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샥이 왔을 때 특히 뭐 코로나 샥이 왔을 때는 딱 1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금방 1, 2년 만에 과거의 최대치를 넘어섰어요, GDP가.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샥이 오면은 보통 4년, 5년 걸리거든요. 과거 GDP를 다시 극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서의 그 침체 공포가 그냥 침체 공포가 아니라 진짜로 글로벌하게 리세션이 일어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일본은 한 번 영향을 받아서 이게 정말 실물의 침체면은 그 실물의 침체를 극복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만큼 좋진 않은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있는 이 공포에 불과하고 다시 회복을 한다. 그래서 뭐 과거 같진 않지만은 코로나 샥이나 리만 샥 때처럼 그렇게 뭐 큰 그 샥은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거는 견조했거든요. 지금까지 쿨다운하는 상태긴 하지만은 견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같이 그렇게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사실 오늘 12%지 지난주 네. 말까지 하면은 네.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이게.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수출 기업이고 이 환에 영향 노출이 많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네. 52주 신저가입니다. 순식간에.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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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들어와서 지난 7개월 동안 올랐던 걸 모두 반납을 했어요. 네, 네. 그 며칠 사이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그 조정이 있었는데 이 조정 이후에는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되고 좀 궁금한 점이 네. 그럼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예를 들어 수출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의 경우는 내수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도 수출이지만 근데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지금 도요타 같은 기업들은 정말 속절없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3분의 1 이상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서는 뭐 수출 기업의 주식시장 영향이 큰지 아니면 역시나 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 기업 영향이 커서 내수만 잘 버티면 수출 좀 빠진 거는 뭐 이 정도로 가름이 될 건지 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일본이 우리보다 더 그 해외 시장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내수장이 큰 거는 맞거든요. 네. 내수장이 큰 것은 맞지만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의존도를 본다면은 한국보다 일본 기업의 해외 의존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일본이 GDP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출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수출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에 그리고 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거를 본다면은 한국의 전반적인 해외 의존도보다 해외 시장 의존도보다 일본의 해외 시장 의존도가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리세션이 발생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다운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고용과 임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최근에 뭐 엔화가 약세가 돼서 한국 분들은 많이 한 번 정도 일본을 다녀왔는데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 물가 상황이라든가 그들의 임금 상황들 보면 어떤 정도로 봐야 될까요? 고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경제를 받치는 힘이고요. 이 고용이 좋은 거의 이면에는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게 있고요. 근데 고용이 좋기 때문에 이 불황이라는 것이 그 리세션이 가장 공포스러운 게 직업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일본의 고용은 좋은 상태고 그리고 또 임금은 좋은 상태는 아니죠. 임금은 그 실질 임금이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목 임금도 97년에 최고치였는데 97년 최고치를 명목 임금이 굉장히 근접하게까지 올라갔지만은 회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임금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있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기업 중심으로는 경단년 그 회원사 같으면은 거의 6% 가까이 명목임금이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작년에도 대기업 중심으로는 명목임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중소기업 비중이 되게 높고요. 또 자영업 비중도 뭐 10% 이상은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또 임금을 본인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까지 충분히 파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기업에서는 명목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지만은 일본 전체를 본다면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작년에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일본 경제가 순항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올해 이제 명목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드디어 실질임금도 플러스가 일본에서 물가 상승률 2%를 가면서 동시에 실질임금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지난 20, 30년간. 그걸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일단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목임금 상승률도 꺾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타격을 받겠지만은 지금 현재 일본의 고용과 그리고 임금 자체는 워낙에 뭐 높은 편이 아닌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서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령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임금이 낮아졌다고 하면 실질 연금도 엄청나게 낮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워낙 약세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엔화 가치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연금 생활자들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뭐 경제 기여를 하거나 이럴 부분들은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내에서만 생활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환율의 영향을 뭐 받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단지 환율이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을 하는 경우에 내 연금은 별로 오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실질 연금이 하락하는 거는 맞고 그래서 그 구매력이 내려가는 거는 맞고 만약에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엔화가 절상되면서 수입 물가가 좀 낮아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구매력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연금 그 생활자들에게 이 엔화 환율로 인한 아니면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구매력의 그 훼손이라든가 구매력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또 일본도 한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일본도 거시용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연금이 조정되게 돼 있어요. 소폭.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일본의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구매력은 낮아졌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그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은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많고 이게 정치적인 압력이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지금 160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너무 못 살겠다. 정말 너무 힘들대.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일본에 가셔가지고 보면 아시겠고, 또 일본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고용이 안정돼 있고, 집값이 그렇게 연수에 비해서, 연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하고 주거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침체돼 있고 활기가 적은 반면에 또 굉장히 안정돼 있는 사회라서, 그런 쪽의 우려,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불안
불만이라든가 팽배해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는 없습니다. 네네. 우리 변정기 전무님은 사실 그 환과 그 금리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금리 상황들이 변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아시아 증시 충격, 한국 증시 충격, 그리고 엔화 강세 이런 모든 근본적인 그 토대에는 미국 금리의 그 약세 전환, 금리 하락 기조 이건데 앞서 이제 100bp 정도, 4번 정도, 3번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FOMC가 남았는데 4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한 번은 최소 50bp의 B컷 있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변 전문님?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뭐 채권, 주식 모든 가격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치로 대변이 되긴 하지만 이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자산 가치, 우리나라 가치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올렸죠, 미국이. 각국이 다 많이 올렸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의 달러는 세계 모든 자산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러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제 긴축을 하게 되고 뭐 QT도 하지 않습니까? QT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 긴축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연준의 밸런스 시트도 뭐 9조 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뭐 7조 달러 초반까지 네.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2조 달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연준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뭐 그 밸런스 시트가 대조표가 3.7조에서 3.9조 달러 이 정도로 봤을 때 4조 달러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이게 2배 이상 9조 달러까지 늘어났었는데 이게 7조 달러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유동성 흡수에 따라서 사실 이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가격은 굉장히 올랐어요. 계속 올라간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시중 유동성을 많이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빨아들였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역대 뭐 과거사로 볼 때는 금리 인하라는 이런 모멘텀이 인젝션이 주사가 놔줘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번 7월 달에 없다고 했던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뭐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에 이렇게 크게 터져 나왔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사이클 면에서 보면은 뭐 경제와 금융의 사이클로 본다면 리플레이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경기둔화, 그다음에 경기 침체, 다시 이제 경기 침체에서 요즘에 2000년대에 본다면 조금 이제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뭐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각국마다 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감내하더라도 자꾸만 경기 부양을 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런 그 뭐 경기 침체는 빨리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경기 침체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크가 조금 저감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 엔화가 강해지는 이런 걸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냐면 최근까지 모든 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BOJ를 보는 일본인도 이제 BOK를 보는 한국인도 모두 다 사실은 자기 나라 국가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에 네.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미국의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의 그런 국제금융 영향에서 살짝 어떻게 보면은 엔화라든가 아시아 통화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유로도 매우 강해졌습니다. 1.09가 넘었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강해졌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다른 뭐 나라 그다음에 아메리카의 그런 어떤 국제금융 상황이 이제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영향을 세계에서 끼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빨리 이제 자산이 리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월 금리 인하 안 한 게 혹시 실기라고 보실까요?
뭐 실기보다는요. 그 이번에 그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한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그쵸. 한 그 전 그 뉴욕은행 총재분이 최근에 7월 인하를 안 하면 이것은 실기가 될 것이다. 예, 더들리 네.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언급을 했고요. 하반기, 특히나 다음 9월달 논의에서는 인하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만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거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 달러가 약세는 이제 구조화되는 상황인 거로 보여지고 과거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달러 자산에 멈춰 있었던 흐름들이 조금 그 이동하는 리밸런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지금의 변화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자산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포커스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란만장한 달러 약세에 의한 자산 이동 이것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앞으로 뭐 환율 측면에서도 보면 연말까지 1,300원대 이렇게까지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자산 가격이 같이 이제 연동해서 네. 많이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회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청산이라는 그 엔캐리 청산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말씀 뭐냐면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엔화가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상단이 왜냐하면 이제 이거 공고금리 콜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이런 그 구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0.15%에서 0.25%까지 이제 공고금리를 콜금리를 갖고 가는데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까 그 뭐 본다면 이게 아직도 그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투자해서 얻는 실익보다는요. 최근에 막 15% 가까이 지금 엔화가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바꿨을 때 일본 투자자들은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엔캐리 플로우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서 봐야지 엔캐리가 청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르다는 거예요. 네, 지금 30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엔화 대략 어느 정도가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달러 대비 레인지였는지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과거 뭐 76까지도 갔었으니까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은 뭐 11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으로 본다면은 130에서 140 정도, 네, 그 정도가 뭐 보통 시장에 생각하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금리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엔화의 강세 그리고 또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시아 시장 주식 시장의 폭락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와세대 대학 박상준 교수님과 그리고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